네. 자, 여러분 모의고사 10회 실무 이론평가 문제의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A 기업이 2분기 손익계산서를 공시하기 전까지 1분기 손익계산서를 공시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적시성을 훼손한 것이다. 그렇죠? 2분기 께 나왔는데 아직도 1분기 거를 공시하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시기를 놓쳤어요. 맞고요. 2번 21년도에 재무제표가 발표되기 전에 21년도 이익을 5만 원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21년도 이익이 3만 원인 경우 2022년도의 이익 예측치를 하향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드백 가치의 예의다. 그렇죠. 네네네. 50만 원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 이익이 3만 원이 나왔다. 예, 그래서 2022년도에 이익 예측을 하향 수정했다. 뭐 피드백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수정하는 걸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다음 3번 21년도 반기 재무제표의 반기 순이익이 10만 원인 경우 21년도 연차 재무제표의 단기 순이익을 20만 원 정도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시성의 예의다. 이건 예측 가치를 말하는 거죠. 적시성이라 하는 것은 아까 보기 1번에 있는 이런 시기적인 거 이런 것이 적시성이고 반기 때 10만 원이니까 연차 재무제표에는 2배니까 20만 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뭐 적시성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반기 재무제표를 제시하는 것은 적시성 있는 제시를 해야 되겠죠. 물론. 자, 일단 의심이 가고요. 3번은. 4번을 볼게요.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수 관계 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에 인식하는 기준으로 현금 거래 이외의 비현금 거래에 대하여도 거래로 인식하여 회계 처리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발생주의의 개념이죠. 네. 그래서 뭐 4번 뭐 완벽히 맞았고 이거 완벽히 맞았고 이거 완벽히 맞았고 그러면 여기선 그래도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죠. 되게 길어요. 이 보기 내용이 길면 힘들죠. 자, 이것도 자료가 되게 많습니다. 예, 모의고사를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문제를 냈나요?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21년 손익계산서 작성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당기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매출 총이익을 구하려면은 매출액에서 근데 이 순매출액이어야 돼요. 매출 총이익은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야죠. 그게 매출 총이익입니다. 그러면 순매출액이 얼마인가 한번 따져봅시다. 매출 애누리와 환입은 빼주는 거죠. 이거 빼줘야 되고요. 매출 할인도 빼줘야 되겠네요. 40만 원에서. 됐습니다. 네, 순매출액은 이렇게 3개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6만 원을 빼면은 40에서 6만 원 빼면 34만 원이다. 자, 매출 원가를 빼보겠습니다. 자,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이제 어떤 정보를 이용해야 돼요? 기초 재고 자산 6만 원에다가 당기 매입액을 더해야 되죠. 예. 자, 매입액 총액이 있는데 순매입액을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입 할인 요거 빼주고
매입 애누리와 환출 요거 빼주고 매입 운임은 더해줘야 되겠네. 요건 더해주고 그러면 30만 원에다가 6만 원을 뺐다가 6만 원을 더하니까 그대로 30만 원이네요. 순매입액이. 매입 할인과 매입 애누리는 빼주는 거니까 6만 원을 빼려고 했는데 매입 운임이 또 6만 원이 있어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퉁. 그러면 순매입액은 30입니다. 자, 기초에다가 30만 원을 더해서 이게 차변 금액이잖아요. 36만 원에서 기말 재고액을 뺀 거. 이게 바로 매출 원가죠. 그래서 36만 원에서 8만 원 빼보면 28만 원이죠. 매출 원가 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매출 원가가 28만 원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빼보세요. 금액이 얼마예요? 총 매출 총이익은 6만 원이 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다. 네, 좀 빼줘야 될 게 많으니까요. 좀 잘 체크해서 빼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해서 답을 6만 원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다음 중 시가로 순실현 가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다음 중 시가로 순실현 가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거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자, 우리가 제품이나 상품이나 저장품이라 하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를 가지고 순실현 가치로 계산을 합니다. 시가에서 판매비가 얼마 들어가지 해서 판매비를 뺀 것이 순실현 가치예요. 이건 판매할 거니까. 그런데 원재료는 뭐예요? 투입할 거란 말이에요.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 원가라고 그러죠. 현행 대체 원가. 현재의 원재료를 다른 원재료로 대체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 그걸 순실현 가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가 아니고 원재료는 현행 원재료의 대체 원가다. 자,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사채가 할인 발행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사채가 할인 발행된 경우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사채 만기일이 가까워 올수록 사채 이자 비용은 점차 크게 계산된다. 자, 여러분 이자 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유효 이자율법으로 하죠. 이자 비용 계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장부금액에서 곱하기 유효 이자율, 일정한 이자율, 시장 이자율을 말하죠. 자, 장부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할인 발행했을 때는 장부금액이 액면가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만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즉 기간이 지나갈수록 액면가로 점점점 맞추는 거니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크게 계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할인 발행이니까 장부금액이 자꾸 커져가지고 나중에 그 액면가하고 일치시킨단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장부금액이 커지니까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자 비용 커지게 되는 거 맞습니다. 다음 2번 손익계산서에 기재되는 이자 비용은 현금 이자보다 항상 크다. 손익계산서에 기재되는 이자 비용이 현금 이자라는 건 뭐예요?
주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할인 발행했다는 건 왜 했을까요? 할인 발행이라는 것은 시장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할인 발행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이 이자 비용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이자 비용이 현금 이자보다 항상 큽니다. 그래서 대변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차액을 이자 비용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 이자 지급 금액과의 차이만큼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상각시키잖아요. 대변에서. 그 다음에 3번 사채의 만기일이 되면 사채 장부 금액은 액면 가액과 일치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만기일에 장부 금액하고 액면가를 일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을 해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럼 4번이 뭐가 틀렸을까요? 사채의 만기일에 가까울수록 유효이자율은 유효이자율 이거 항상 일정하죠. 이거는 유효이자율을 해마다 바꾸는 게 아니죠. 똑같은 이자율을 매번 곱하는 겁니다. 유효이자율이 작아지거나 커지지 않아요. 일정하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네. 그래서 4번의 문제는요. 1, 2, 3번이 뭐 판단이 어려우면 일단 보기를 빨리빨리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유효이자율이라는 건 여러분 그때 계산할 때 항상 동일한 이자율을 썼잖아요. 매년 뭐 이자율을 바꿔가면서 계산한 적은 한 번도 없죠. 예, 점점 작아진다 이거. 일정하죠. 일정하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020년도 9월 1일에 A사 주식 100주를 주당 220원에 취득을 하면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답니다. 취득 시 수수료가 500원이 지급이 됐어요. 매도 가능 증권은요. 수수료를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2020년 말 동주식의 공정가치는 주당 250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2021년 5월 1일에 주당 300원에 모두 처분을 했네요. 이 거래로 인하여 2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자, 여러분 21년도에 처분했잖아요. 그러면 얼마에 처분했는가 일단 보겠습니다. 100주를 300원에 처분했어요. 100주 곱하기 300원 하게 되면은 3만 원에 처분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얼마에 샀을까요? 여러분 그 매도 가능 증권은요. 중간에 평가한 걸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왜냐? 손익에 반영되는 것은 처분 손익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중간에 평가한 것은 뭐예요? 자본이잖아요. 자본. 그래서 처음에 얼마 주고 샀는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100주를 220원에 샀어요. 그러면 22,000원인데 요게 들어갔죠. 수수료,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22,500원에 산 겁니다. 이 금액과 처분 금액을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22,500원에 매입한 주식을 3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7,500원 이익 본 거예요. 3번. 7,500원 이익입니다. 자,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의 손익을 따질 때는요. 중간에 평가한 거를 완전히 무시해도 됩니다. 최초에 얼마 주고 샀느냐? 마지막에 얼마 팔았느냐? 그 차이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단기 매매증권 같으면 거래 수수료를 어떻게 해요? 별도의 비용 처리해버리죠. 그러지만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비용 처리 안 합니다. 취득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형자산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예, 유형자산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자, 1번. 재평가 모형에서는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한다. 네, 맞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재평가 모형이라는 것은요, 장부 금액하고 공정가치를 일치시키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그 재평가하고자 하는 날에 공정가치에서 이후에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그 재평가 금액을 장부 금액하고 똑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1번 맞았고요. 2번.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총 장부 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 금액이 재평가 금액이 되도록 수정한다. 맞습니다. 네. 1번과 같은 얘기예요. 다음에 3번.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인해서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이 있어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안 돼, 아닙니다. 자, 재평가 잉여 우리가 그 장부 자산의 장부 금액이 감소됐다는 거예요. 예, 자산의 장부 금액이 감소했다는 건 뭐예요?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감소액은 우리가 재평가 손실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자산이 과거에 재평가 잉여금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격이 오른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오른 것이 있었던 부분을 제거하고 나머지만 당기 손실, 재평가 손실로 처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재평가는요. 재평가 잉여금이 있고 재평가 손실이 있어요.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고 재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재평가 손실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전기에 아니면 우리가 그 재평가라는 건 결산 때만 하는 건 아니죠. 이전에 재평가할 때 가격이 오른 재평가 잉여금이 있으면 그걸 먼저 차감하고 그러니까 재평가 잉여금을 줄여줘야죠. 줄여주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당기의 비용인 재평가 손실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자, 밑에 내용 읽어볼게요. 4번.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했었다는 거죠. 그 증가액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고 네,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 손익이죠. 재평가 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예, 맞아요.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가액만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네, 과거에 재평가
손실로 처리한 것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은 재평가 증가액만큼을 당기 손익으로 봐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과 이 재평가 손실은 서로 상계 처리하는 회계 처리를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는데요. 상당히 이거 뭐 설명이 좀 길고 굉장히 어려운 설명인데요. 네, 여러분 3번 옳지 않은 거 뭐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모의고사 이론 문제가 굉장히 굉장히 좀 출제를 말이죠. 너무 어렵게 한 것 같은데요. 실제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푸는데 만만한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자, 여러분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